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당뇨를 어떻게 진단하고 그리고 당뇨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조금 어려웠지만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약제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메폼이라는 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뇨를 치료할 때는 당뇨병 자체가 워낙 여러 가지 기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그 약제들도 해당 기전들을 차단하는 다양한 기전을 통해서 우리가 약제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메포민이라는 약을 다룰 텐데요. 이 메포민이라는 약은 바이구아나이드 계열에 속하고 이 약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 인슐린이 내 몸에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 그 호르몬이 이제 간이랑 말초 조직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간에서는 포도당을 만들지 않도록 명령을 내리고 근육에서는 혈중에 돌아다니는 포도당을 빠르게 재흡수해서 글리코겐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을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인슐린이 이런 명령을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메포민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다른 기전도 최근에 연구가 되고 있는데 장내 미생물들을 자극해서 GLP-1의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이런 기전들도 알려지고 있다라고 현재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메포민을 실제로 당뇨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면 이 베타세포를 실제로 직접적으로 자극하지는 않고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을 좋게 만드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저혈당 발생 우려가 낮다, 아예 없을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공복 혈당을 낮춰주고 당화혈색소를 1에서 2% 정도 낮춰준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체중 증가는 거의 없이 2kg에서 3kg 정도 오히려 체중이 빠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은 보통 효과를 나타내려면 1000mg 이상 정도는 투여해야 되고 최대 2500mg까지를 투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한 번에 투여하게 되면 소화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심, 구토, 설사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2회에서 3회 보통 하루에 2번, 3번 나눠서 투여를 하게 되는데요. 젊은 연령층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 약제를 시작하면 500mg으로 가급적이면 이제 소량부터 나눠서 투여하게 돼서 500mg 하루 3번으로 투여하게 되고 고령층에서는 이제 500mg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소화기 증상이 발생이 더 잘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500mg 일단 하루에 한 번으로 시작하고 2주 뒤에 재평가해서 약을 늘리는 식으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관 관련 부작용이 사실 메포민의 가장 우리가 염려되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두려워하시는 부작용인데요. 사실 초반에만 잘 넘어가면 이 메포민이라는 약이 워낙 우수하고 안정적인 약이고 살도 찌지도 않고 저혈당에 대한 우려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약이면서 우수한 약인데 이 위장관 부작용이 참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으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음 시작했을 때 소량으로 시작한다든지 혹은 이제 식사와 함께 이 약을 복용한다든지 혹은 서방형 제제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이 약을 부작용 때문에 중단하지 않고 그래도 여러 가지 대안을 통해서 끝까지 약을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 부작용은 이제 젖산산증인데요. 젖산산증은 사실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부작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다거나 간 질환, 호흡 부전, 심한 감염, 알코올 중독인 분들이 이 메포민을 복용을 하신다면 젖산산증이 발생해서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심하면 의식이 소실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신장 질환 같은 경우에서는 사고체 여과율이 30 미만일 경우에서는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체 여과율이 이렇게 30 미만으로 떨어진 환자분들은 애초에 메포민을 투여하지 말고 45 미만이라고 하면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고 만약에 기존에 60 이상인 상태에서 잘 복용을 하다가 환자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혹은 급성 신손상이 발생을 하면서 그런 이제 손상들이 축적되면서 사고체 여과율이 이제 45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에서는 어쩔 수 없이 30에서 45인 상태 이 사이에서는 환자분들의 어떤 임상 양상을 고려하고 당뇨의 유병 상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루 1000mg 이하까지는 투여가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메폼이란 약이 그렇게 흔한 부작용은 아닌데 이런 비타민 B2
B12 결핍증에 의해서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가 발생한다든지 말초 신경병증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 비타민 B12를 측정을 해보거나 이런 것들이 쉽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보충요법을 메포민을 투여하면서 함께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메포민 같은 경우에서는 이 자체가 신장 기능을 이 CT 조영제를 찍었을 때 떨어뜨리는 그런 것들을 더 촉진시킨다거나 뭐 유발한다라는 그런 데이터는 없지만 워낙에 이제 CT 조영제에 의해서 그런 급성 신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신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메포민을 투여하게 되면 젖산산증이 아까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젖산산증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체 여과율이 30 미만이다라고 하면 사실 메포민 투여가 애초에 권장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메포민 투여를 하지 않겠지만 어쩔 수 없이 뭐 투여를 한다라고 하면 검사 48시간 전에 메포민 투여를 중단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고체 여과율이 45 이상이다라고 하면 젖산산증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CT 조영제 촬영하기 전에 굳이 메포민을 중단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0에서 45 사이다 라고 하면 임상의사의 어떤 주치의 판단 하에서 중단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투여를 당뇨가 중요하다라고 한다라면 투여를 유지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주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메포민에 대한 일단은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떤 지금 메포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일단은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2023년도 진료 지침을 살펴봤더니 약물 치료 시 메포민을 우선적으로 투여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금기난 부작용이 없어야 되겠죠.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근거를 살펴보니까 뭐 UKPDS나 핌 연구 등에서 다른 1차 약제로 선택을 했을 때 뭐 설포닌유리아나 티아졸리딘 다이온이나 DPP4 억제제랑 비교 분석을 했을 때 혈당 강화 효과 측면에서는 이 세 개가 모두 다 유사했지만 체중 증가와 저혈당 발생이 적었다라고 장점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UKPDS 연구에서는 심혈관 질환 발생도 감소시켰고 전체 사망률 발생 당뇨와 연관된 사망률도 감소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메포민에 대한 효과가 입증이 되었고요. 더불어서 메포민은 국내에서는 저렴한 가격 그리고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당뇨병 관련 사망률을 줄이는 그런 데이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외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메포민을 우선적으로 처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약제로서. 하지만 최근에 미국 당뇨병 진료 지침이 2023년도부터 바뀌었는데요. 살펴보니까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는 목표치, 당화혈색소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서는 죽상동맥경화나 신부전 만성 콩팥병이 있을 경우에서는 메포민보다도 SGLT2 억제제나 GLP-1 아고니스트를 우선적으로 투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하지만 이런 기저질환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여전히 첫 번째 치료제로서 메포민을 권고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기저질환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메포민보다 우선적으로 투여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까지는 미국에서도 이 메포민을 1차 치료제로 권장을 했었지만 23년도부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최근에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2023년도 국내 당뇨병 지침에서는 여전히 1차 치료제로서 메포민을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포민을 우선적으로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물론 이런 플로우 상에서는 이런 뭐 기저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GLP-1 아고니스트나 SGLT2 억제제를 쓸 수 있다라고 하지만 따로 명시가 되고 있는 그런 진료 지침에서는 당뇨병을 우선적으로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포민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메포민은 인슐린에 대한 반응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기전을 통해서 혈당을 낮춰주는 약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체중을 감량시키고 혈당 개선 효과도 우수하고 저혈당 부작용도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위장관 부작용이 하지만 우리가 염려되는 약 30%까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와 함께 복용한다거나 XR 제제, 서방형 제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신기능 저하나 감염 등의 상황에서는 젖산산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고체 여과율이 30 미만에서는 이왕이면 투여를 하지 않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45 미만에서는 새롭게 시작하지 말 것을 권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영제 CT 시행 전 사고치 여과율에 따라서 중단 시기를 결정하고 있는데 30 미만에서는 이틀 전부터 메포민을 투여를 중단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30에서 45 사이는 주치의 판단에 따라서 중단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이드라인에서는 뭐 당뇨병 첫 번째 치료제로서 1차 치료제로서 메포민을 현재 권고하고 있고, 다만 미국에서는 이제 현재 신부전이나 죽상동맥경화증이나 만성 콩팥병이 있을 때는 그 위치가 조금 더 밀리고 있다라는 것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포민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설포닌 유레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